과연 바르셀로나가 지금 무리스럽게라도 호화로운 영입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효과를 120% 볼 수 있을 거냐 아닐 거냐. 여전히 그런데 추가 영입 이런 얘기도 또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돈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나오긴 나오죠. 예. 축구에 관한 모든 것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입니다. 축구에 대한 쉽고 재밌는 이야기 걸어다니는 축구 백과사전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8월이 접어들고 본격적으로 유럽 축구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먼저 또 개막을 하게 됐고 라리가 역시 한국 시간으로 8월 13일에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미 개막을 했죠. 예,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선 이미 1라운드가 완료가 거의 된 상태. 잔여 경기가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늘 저희가 준비해본 주제 2022-2023 시즌의 라리가 프리뷰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승 경쟁팀 프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우승 경쟁은 단연간 이 세 팀이 경쟁을 해왔습니다. 레알과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이렇게 세 팀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를 한 팀은 역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 팀이 또 지난 시즌의 챔피언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입은 굉장히 좀 간소하게 했습니다. 추아메니 영입에 8천만 유로 투입했고 그리고 리디거 선수는 FA로 영입을 했는데 이 딱 두 선수만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일이라든지 이스코라든지 요비치 같이 잉여스러웠던 자원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적 시장을 보냈고요. 다만 이제 좀 못내 아쉬운 것은 그 음바페 선수를 지난 시즌부터 계속 좀 공들이고 영입을 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파리 생제르맹에 이제 또 잔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벤제마 선수의 대체자를 결국은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과 크카모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그런 월드컵이라는 시즌이 끼어있는 올 시즌의 그 특수성을 고려를 한다면 그 세 선수 대신에 추아멘이라든지 발베르데라든지 아니면 카마빈가 같은 선수들의 그 등판 시기와 그 비중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시즌입니다. 크카모의 퀄리티와 클래스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크카모 걱정보다는 이른바 추카발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추아메니, 카마빈가, 발베르데가 얼마든지 이제 군데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면적인 대체까지 가능할 정도의 또 아주 좋은 선수들을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벤제마 선수 걱정이 가장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벤제마 선수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도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벤제마 선수가 없으면요 비니시우스 선수의 위력도 크게 반감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벤제마 선수의 역할이라든가 비중을 비슷하게라도 대체할 수 있는 중앙 공격수가 레알이 지금 없죠. 지금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벤제마 선수가 그렇게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무리하는 플레이 스타일도 아니거니와 워낙에 또 이제는 노련미까지 엄청난 선수라서 본인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 또 적절하게 중요한 경기 때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또 유럽 챔피언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슈퍼컵부터 네. 라리가 챔피언이니까 당연히 또 수페르코파도 해야 될 거고 클럽 월드컵도 해야 될 겁니다. 유럽 챔피언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레알 마드리드가 과연 벤제마 한 명에게 의존하면서 한 시즌을 풀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다만 이 생각은 해요. 저는 레알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 그리고 전통적인 영입 패턴을 봤을 때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뭔가 나서긴 할 거예요. 원기옥을 모아놨다가 특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언제 벌어집니까? 월드컵 직후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찌됐건 이제 그건 그때 문제고 지금 현재 딱 봤을 때는 벤제마 선수 한 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저는 상당히 있다. 네. 그리고 레알은 정말 올 시즌 이제 또 많은 경기 수를 치러야 한다. 지난 시즌과도 그 걸리는 부하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은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언제든 공격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하락세를 탈 수도 있을 저는 잠재성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첫 경기 승리하지 못했죠. 0대0이었습니다. 네, 첫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가 호화로운 영입들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 클럽의 어떤 안정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아직까지도 정말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데려온 선수들 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뭐 주일 쿤데 선수, 여기에 크리스텐센 선수, 캐시에 선수 다 좋죠. 그렇긴 한데 여전히 이제 더용 선수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월급 삭감을 하면서 남을 건지 아니면은 예정됐던 것 같이 그 더용의 방출이 결국은 이루어질 건지 뭔가 이런 문제도 좀 정리가 돼야 되고 하피냐 선수라든가 저는 레반도프스키 선수라든가 이런 새로 온 선수들도 뭔가 바르셀로나스러운 플레이에는 그래도 저는 적응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피냐 선수 걱정을 하는 해외 언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덴벨레 선수 같은 경우도 이 선수가 잘할 때는 뭐 엄청나게 위력적인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덴벨레 선수가 한 시즌 내내 또 꾸준히 잘할 거냐.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지만 부상이 없을 거냐. 네. 그리고 페란 선수에게도 들인 돈에 비해서는 약간 속았던 느낌이 뭐 솔직히 조금 있고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자면 과연 바르셀로나가 지금 무리스럽게라도 호화로운 영입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효과를 120% 볼 수 있을 거냐 아닐 거냐. 그리고 지금 시즌 초반에 아직도 여전히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로부터 팀이 얼마나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이냐. 물론 이제 그라운드 밖의 문제와 그라운드 안의 문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라운드 밖이 워낙에 좀 흔들리게 되면 사실은 그라운드 안에도 그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선수 역시도 벤제마와의 아주 흥미로운 승부를 위해서 또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그런 의사를 피력은 했지만 두 선수 모두가 또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34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쿤데 선수만큼은 지금 몸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요번에 등록을 안 했잖아요. 시즌 개막함과 동시에. 물론 9월 1일 뭐 이때까지는 등록은 하겠지만 쿤데 선수의 몸 상태라든가 또 역시 쿤데 선수의 적응 여부도 언제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완료가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여전히 그런데 추가 영입 이런 얘기도 또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돈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나오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일단 바르셀로나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채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일단 이 부채를 약간 장기적인 부채로 좀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팀의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지금 이코노믹 레버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 그 얘기는 이제 약간 뒤로 미뤄두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 은행에서 이제 돈을 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 지게 되는 부채는 장기화된 부채로 요걸 약간 부채의 성격을 좀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 골드만삭스와의 딜을 성공리에 한 게 있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스포티파이라는 기업과 또 스폰서 계약 체결을 해서 이제는 누캄프의 이름에도 스포티파이가 들어가게 붙었죠. 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포티파이와의 계약도 나름 뭐 좋았던 걸로 이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소준일 아나운서가 좀 전에 말씀하신 이코노믹 레버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당기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중개권의 지분의 매각, 바르사 스튜디오라는 일종의 자회사죠. 네. 이 자회사의 지분의 일부를 매각.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잡힐 수 있는 수익과 매출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다시 호화로운 스쿼드를 만들어서 바르셀로나에 걸맞는 성적을 빨리 다시 회복하는 것이 돈을 또 천문학적으로 벌 수 있는 길이고 그래야만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또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에서 결국은 아까 소준일 아나운서 표현대로 미래를 좀 팔았죠. 지금 그렇게 한 선택은 저는 일단은 합리적이라고는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다시 미래를 파는 정도 수준의 무리를 해서 재정 상황을 어찌어찌 만들어서 호화로운 영입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원하는 성적이 또 안 나와 봐요. 그러면은 성적이 하락하니까 매출이 감소하는데 미래의 지분들을 또 많이 팔았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지금 수없이 많이 봐왔으니까요. 네,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원래는 정말 세계에서 한 두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돈 많이 버는 클럽이었거든요. 그리고 재정도 굉장히 건전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벌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더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벌면 거기서 일부는 띄워줘도 되지라는 생각에서 지금 했는데 또 바르셀로나 팀은 레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월드컵
여파를 좀 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대표가 많을수록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를 의외로 아틀레티코가 여전히 찌르고 들어갈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삐까뻔쩍한 영입이 있느냐 없느냐로 일단 그런 쪽으로 이제 시즌 프리뷰를 그런데 주로 초점을 하게 돼요. 맞추는 예. 경우가 예. 많고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예. 그런데 여기서 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아틀레티코가 사실은 갖고 있는 멤버를 봤을 때는 지난 시즌은 거의 저점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보다 더 못하기 어려운 기본적으로 괜찮은 멤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조앙 펠릭스 선수는 정말 올 시즌에는 이제 한꺼풀 벗고 나와서 완벽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떨쳐 보여야 되는 시즌이고요. 저는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도 여전히 저는 제 몫을 하고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준일 아나운서에게 여쭤보는 건데 모라타 선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넘겨야 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팀들의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네. 맨유를 비롯해서 몇몇 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라타 선수는 그래도 좀 이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교통 정리가 너무 안 되는 느낌이라서. 근데 급할 때 골을 물론 평상시에 골을 기대치만큼 못 넣는다는 모라타 선수의 그 영원한 약점이 존재하긴 네. 하지만 저는 지금 지니고 있는 포워드들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수아레스 선수가 이제 나갔잖아요. 나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라타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강해요. 그러니까 전방은 결국은 펠릭스와 쿠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리즈만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세 명을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모라타가 남게 된다면 거기에 더욱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지. 근데 이제 앙헬 코리아도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포워드가 5명이다? 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많죠. 예. 포워드 5명은 분명히 많고 또 연봉이 싼 선수들도 결코 아니기 모라타가 때문에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틀레티코도 올 여름에 이제 영입을 많이 못한 게 결국 그 재정적 문제에 네, 걸려 그게 있지 가장 않습니까? 크죠. 예. 그래서 모라타 선수를 내보내는 게 그런 차원이라면 뭐 일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틀레티코에 대한 전력을 평가할 때는 너무 그 영입이 적다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의 갖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조합이 얼마나 잘 맞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저는 아틀레티코가 지난 시즌보다 못하기는 어렵고요. 네. 오히려 올라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그 적은 영입 중에서 나우엘 몰리나 선수는 정말 잘 데려왔어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예. 몰리나가 들어옴으로써 아까 거명됐던 뭐 그리즈만이라든가 펠릭스라든가 쿠냐라든가 이런 공격수들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꽤 생겼고 또 그렇게 양쪽에서 사이드에서 윙백들이 공격을 잘해준다면 저는 모라타 선수도 또 이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영입은 적어 보이지만 몰리나의 영입은 저는 굉장히 쏠쏠한 영입으로 증명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미드필드의 구성은 일단 콘도그비아 선수 있죠. 그렇죠. 코케 선수 있죠. 네. 르마 선수 있죠. 데폴 선수 있죠. 여기에 이제 비첼 선수를 데려왔죠. 그리고 이제 몰리나 선수가 왔기 때문에 아마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는 이제 라이트 윙백 뛰는 거에서는 많이 해방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렌테 선수가 또 중원에 들어올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수만 해도 6명이죠. 요 선수들 가운데 어떤 조합이 최선이라고 보세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친다기보다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백의 뎁스가 기본적으로 좀 얇아진 상태입니다. 네. 뭐 거기다가 이제 사비치라든지 히메네스는 돌아가면서 이제 부상을 당하는 유형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게 또 아킬레스건이죠. 네, 네. 그래서 콘도그비아 내지 악셀 비첼은 센터백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는 시간이 올 시즌도 상당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는 그래도 콘도그비아 선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자리인데 몰리나가 오른쪽 윙백을 맡아준다면 한창 이제 트리피어와 합을 맞췄을 때의 그 요렌테의 공격력을 생각을 한다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는 요렌테한테 그래도 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는 코케로 가겠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럼 말씀해 주세요. 아래쪽에 정리를 해서. 콘도그비아, 네. 오른쪽에는 요렌테, 네. 왼쪽엔 코케입니다. 그러면은 르마 선수는 후보고요. 그 르마가 구도에서는? 네.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서 이제 공격력이 필요할 때 그때 르마 선수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